지난 금요일장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 밤 사이에는 또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조금 후퇴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AI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차가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또 FOMC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심리도 있겠죠. 네, 또 워낙 연말을 앞두고 많이 올랐던 만큼 잠시 쉬어가는 구간은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중국 기업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이날장에서는 눈에 띄었는데요. 그 외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저희와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소폭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0.54% 현재 내림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0.73% 하락세를, 그리고 S&P 500 지수도 0.6%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장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투자 심리가 식으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이날의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옮겨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내리니까 뉴욕 증시가 내렸습니다. 사실 이 타이틀은 CNBC에서도 사용이 됐던 타이틀인데요. 그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대형 기술주도 하락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두 가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될 텐데 이 물가 지수를 보고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와 PPI 굉장히 큰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방이 끌어내린 월요일장이었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일단 빅테크 쪽부터 한번 볼까요? 오른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내린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올랐지만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1, 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다가 4인방에 포함된 건 이 일라이 릴리입니다. 일라이 릴리 헬스케어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도 2% 이상의 하락세를 장중에 보이면서 이런 대형주 4인방이 시장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으로는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장중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7,300억 달러에 이제 올라섰는데요. 4조 달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엔비디아는 중국의 규제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단 제로워터, 새로 물을 끌어다 쓰지 않아서 기후, 환경에 조금은 친환경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데이터 센터를 공개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 손을 잡고 있죠. AI 비디오 생성 툴인 소라를 이미 공개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 소비자들에게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 밤사이에 전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벳입니다. 구글이 상상 못할 스피드의 새로운 퀀텀 컴퓨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지구가 생성되고 지금까지의 시기 동안에도 못 풀었을 만한 문제들을 이 퀀텀 컴퓨터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상상 못할 스피드의 이 퀀텀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파벳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M7의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애플 1.65% 상승 마감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2.56% 내림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0.5% 강세를 보였고 아마존, 구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44% 내림세, 그리고 알파벳의 주가 확인해 보시죠. 0.35% 소폭 올랐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확인해 보겠죠. 메타는 1.6% 내림세를, 그리고 테슬라는 보시면 0.16%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큰 부양책이 올 것 같습니다. 어제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 기준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더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바는 10조 규모인데요. 이보다도 더 강한 부양책이 공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중국 내수 또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어제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 소식에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밤사이에 크게 뛰었는데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입니다. 밤사이에 7%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핀두어더 PDD 홀딩스는 지금 10.45%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기업이죠. 징둥닷컴도 무려 11%의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도 한번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지 10만 달러에 도달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밤사이에 9만 6천 선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ETF나 종목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 두 가지 그리고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비트코인 많이 보유한 회사 그리고 거래소가 되겠는데요.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비토입니다. 비토 밤사이에 5% 이상 하락하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는 밤사이에 마찬가지로 5%대의 하락률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7.46%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소 코인베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9.7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팔란티어, 미 특수작전사령부와 계약 확대했는데 3,700만 달러 규모라고 하고요. 허쉬는 몬델레즈가 230억 달러의 인수를 재차 시도한다라는 소식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텔란시스는 CNBC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CEO가 갑작스럽게 떠났죠. 그 자리에 이 램 브랜드를 이끌기 위해서 원래 잘 익숙해 있었던 임원진이었던 팀 쿠니스키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2월까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에 일단 월요일장에서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거래소가 이 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2월까지는 꼭 제출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엣지 태양광 기업이 될 텐데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생산한 미국 버전의 가정용 배터리 출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솔라이즈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 ETF 전반적으로 다 훈풍이 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데이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인데요. 12월 23일부터 S&P 500 지수에 신규로 편입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의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팔란티어입니다. 밤사이에 5%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장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종목 보시죠. 허쉬 컴퍼니입니다. 밤사이에 인수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10%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던 몬델레이즈는 밤사이에 하락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텔란티스입니다. 새로운 그런 CEO가 돌아오게 될 텐데 0.51%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밤사이 0.5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은 더 컸지만 장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솔라엣지입니다. 태양광 솔라엣지 말고도 전반적으로 다 강했는데 일단 솔라엣지는 11%대의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워크데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밤사이 5%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아폴로도 봐야겠죠. 아폴로도 장 초반에는 강세로 시작했습니다만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3%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127%로 다시금 4.1%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보시죠. 10년물도 4.199%로 4.2%에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WTI 1.38% 밤 사이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발 수요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국제 금값도 마찬가지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0.8%가량의 오름세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12월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에서 금을 더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에 금값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의 지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S&P 내년에 7,007선이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를 받아들였었는데 간밤에는 더 높은 수준의 전망치가 공유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펜하이머 측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내년에 S&P 500 지수 7,1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목표 지수를 공유를 했습니다. 현재 종가 대비해서 16%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11개 섹터 부분에서 모두 AI를 통한 상승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오펜하이머는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티그룹도 올해 S&P 500이 연간 2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 경기 연착륙과 AI 순풍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한 대형주 성장을 넘어서 지속적인 확장도 중요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속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강세장일지 약세장일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내년 시장은 변동성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지표와 12월 금리 결정에서 변수가 없는 한 연말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UBS의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오는 11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17일과 18일에 진행되는 FOMC가 시장 예상대로 스몰컷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준다면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지표나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성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내년 1분기 시장은 조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와 PPI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시장 연말 연초에는 큰 변수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시장 분위기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간밤 장 전부터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론적으로는 하락으로 장중에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미국 측에서 중국 반도체를 제재하는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중국이 그에 대한 맞불을 내놓는 걸까요? 인공지능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가 방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인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국이 제시한 조건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020년에 데이터 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서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했었는데 당시 중국 관리 감독 총국이 이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이후에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인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혐의가 현재 중국 측의 입장이고요. 이 소식에 최근 반도체 칩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판단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장비 업체를 비롯해서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대상으로 추가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었죠. 중국은 보복 차원에서 중국산 갈륨이나 게르마늄 등 민간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 바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간밤에는 엔비디아까지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다만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무부의 반독점 관리들은 엔비디아가 고객사들이 다른 공급 업체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AI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들이 차별 대우를 느끼게끔 했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죠. 간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놓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AI 산업 정 가운데는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64.9%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 TSMC의 입지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모습들이 시간이 갈수록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9% 성장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이번 트렌드포스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 2분기의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2.3%였는데 이번 3분기에 들어서 64.9%로 상승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TSMC 뒤에는 삼성전자가 그 뒤에 점유율을 잇따라서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가동률과 웨이퍼 출하량 증가 등으로 경쟁사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경쟁사들의 도전으로 인해 타격을 입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지난 2분기에서 3분기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렌드포스는 신흥 기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4분기에도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 TS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즈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주요 대상인이 만큼 더욱더 긍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왔고요. 이 시노펙 파이낸셜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TSMC가 오는 2025년에 사업을 20% 넘게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하면서 25년 상반기 타이원 증권거래소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종목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대만의 가권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요 종목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TSMC의 움직임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이 또 적극적인 부양책 소식을 내놓으면서 중국 기업의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도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산업 안에서의 경쟁률이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중국 부양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중국 지도부가 12월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밸런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는 줄곧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던 이장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부양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시장에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신에너지차 확대로 BYD 같은 경우도 올해 11개월간 376만 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같은 판매 호조로 BYD는 연말까지 400만 대 판매를 넘어서 일본의 혼다 그리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앞서게 될 전망이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면서 BYD는 당초 목표 판매량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또 중국 승용차 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BYD의 중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작년 12.5%에서 올해는 17.1%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BYD의 매출에서 중국 시장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BYD를 향한 업계 전망치도 긍정적인 수치가 계속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로이터가 자동차 제조업체 기존 판매량을 바탕으로 추정한 데 따르면 BYD는 향후 1년간 6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 분석가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BYD가 25년까지 500만 대에서 600만 대의 자동차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다만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최근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해외 기업들은 중국 시장 안에서 고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대비돼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이 95,000달러까지 가격 되돌림을 나타내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때 4,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3,400달러 선까지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시각 비트코인은 96,800달러까지 미국장 마감 이후에 나름의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 출렁임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5주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최근 평균 매입 단가가 98,000달러로 확인이 되면서 이 고점에 대한 포모보다도 오히려 추가적인 매입의 기회다라고 현재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조정일지 혹은 연말까지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갈지 암호화폐 시장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큐사인 울타뷰티 달러 제네럴 실적 토파보기입니다. 그동안 기업의 실적들을 볼 시간이 없었죠. 자, 일단 트럼프가 역시 말을 바꿨습니다. 파월 임기를 그쵸? 2026년에 연장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쵸? 항상 우리 편일 때는 든든하고 남의 편일 때는 무서운 게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임하니까 곧 파월이 하는 금리 인하가 자기 때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이든하고 그다음 해리스로 이어지는 이 경쟁 관계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그 타이밍에 바이든이나 해리스로 이어지는 그 정부가 표에서 득표를 얻기 좋은 포인트라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FOMC에도 대통령이 참여를 해야 되느니 내가 맨날 일어나면 미국 시장을 확인하는데 내가 타이밍은 더 잘 맞추느니 파월 저기 임기 다시 2026년에는 연장할 리가 없느니 그리고 또 그 외부에서는 또 이제 트럼프 동조를 해가지고 재무장관을 트럼프의 그림자를 앉힌 다음에 실질적인 그 상황을 재무부 장관으로 해서 파월을 식물 의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느니 온갖 흔들어대는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서 파월은 나는 오로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FRB 중앙은행 미국 중앙은행에 명시된 그 제도의 법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내는 4명의 대통령을 거쳤다. 나는 그 어떤 정치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데 딱 금리 인하를 할 페드워치에 나오는 거는 85%가 베이비 컷을 일단 치는 지금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좋고 주가도 좋고 최고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서 갑자기 자기가 임명한 지금 파월을 다시 그 전처럼 얘기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단 3개월 만에. 그렇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트럼프의 척을 지면은 진짜 저런 식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명심해야 되고 파월은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는 도저히 얼굴로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너무 포커페이스여서. 근데 만약에 마음이 정말 흔들리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마음마저도 이제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트럼프가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편하게 FOMC를 마치 즐기는 듯이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보우먼 이사도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됐든 만장일치적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와서 이제 튈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한번 튀었어요. 그렇죠? 그때 한번 튀어가지고 혼자 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남들이 다 B컷 하는데 베이비컷 얘기를 해가지고 저 여자 뭐야?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부의장을 시키느니 그 얘기가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2번 연속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번 송곳으로 딱 주머니에 송곳이 뽁 튀어나왔으면 됐지 그걸 또 한 번 찔러가서 주머니에 빵꾸 내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미국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3대 지수가 전부 신고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빼고 전부 신고가에 지금 금리 인하도 지금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다가 더 뜨거워져가지고 불타오르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목리를 부릴 이유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지금 환상적인 순간이고. 자, 도큐사인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피해 주식이었죠. 피해 주식 기억나세요? 차트를 피가 점철된 걸로 그래픽화 해가지고 그려놓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 할로윈 주식 해가지고 공포의 주식, 그렇죠? 공포의 주식에서 지금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그 공포를 이겨내고 환호로 가버린 것들 몇 개 있죠. 대표적인 거 뭐예요? 우리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 곧 나오는데 어제 프리미어 해갖고 456명 다 나온 줄 알았죠? 우리 456명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배우들 나왔는데 넷플릭스가 완전히 2020년 코로나 때 떴다가 거의 제자리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간 다음에 그 위에서 신고가에 가버렸어요. 넷플릭스가. 그쵸? 그래서 역시 이 넷플릭스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보는 분명히 어떤 사업적인 그 알고리즘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시대의 변화. 아예 영화관에서 집안의 영화관으로 가는 그 부분이 여전히 크구나를 증명해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처럼 이렇게 회복돼야만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특히 캐시우드. 캐시우드가 제일 많이 투자한 게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캐시우드는 맨날 나와가지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하필이면 또 그 타임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도 똑같잖아요. 다 코로나 때 뜬 거죠. 코로나 때 2주 동안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다 넷플릭스 계정 파서 그거 보고 있고, 회사를 못 나가니까 다 줌 가지고 화상회의하고 있고, 다 도큐 사인 가지고 전자서명 해가지고 서류 처리하고 있고, 다 그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버리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다 피해 주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회복을 했는데 캐시우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맨날 나와서 먼 미래에는 모든 게 비대면이 될 것이고 화상회의가 일반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물론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 때 특수를 본 게 너무 컸다 보니까 그 산이 고를 만들면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아직도 바닥을 헤매이고 있는 이런 치명상을 입어서 캐시우드 언론에 요즘 잘 안 나오죠? 지금 나오면은 무조건 두들기 맞거든요. 그렇죠? 명성에 금이 갔어요. 물론 이게 100세 시대를 앞에 두고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만큼 산다면 그때까지의 성과를 평가해야 되지만, 그렇죠? 빌 에크먼도 지금 리를 버핏이라고 불리지만 어떻게 또 어그러질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코로나 이전에 그 명성이 어그러진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게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그리고 도큐사인도 상당히 유사한 기업이죠. 전자서명을 하는 건데 뭐 요즘에는 다 그렇게 됐어요, 사회가. 옛날에는 명함을 받아가지고 첩에다가 막 100장 되는 그 명함을 하나씩 꽂아놓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요즘에. 그 저장하는 명함 저장하는 서비스도 있고, 이게 전자 서명하는 업체 그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만 단순히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서류를 쓰다가 오류 나면 어떻게 돼요? 쫙쫙 끊고 뭐 지장을 찍던가 아예 다 파기하고 처음부터 서류를 작성하던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전자로 알아서 다 찾아내서 오류를 다 찾아내고 오탈자까지 다 찾아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글씨를 쓰는 서명을 전자화한다는 그 이상으로 이게 어떤 공증의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아, 저 도큐사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류가 전혀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브스크립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단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이 8% 늘었네요. 얘는 회계 기준이 2025년 3분기입니다. 754.8밀리언 달러 나왔고요. GAAP 넷 인컴, GAAP 순수입이 61% 증가해서 62.4밀리언 달러 나왔네요. 자, GAAP는 미국에서 쓰는 회계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 GAAP EPS 그 회계 기준을 똑같이 써서 EPS 주당 순이익을 구했더니 58% 증가해서 0.30달러 나왔고요. 자, 여기서 non-GAAP, non-GAP이라고 하죠. non-GAAP EPS가 나왔는데 이건 14% 증가해서 0.90달러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높죠. non-GAP이. 이거는 언제 쓰느냐면 보통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에 씁니다. 왜냐면 우리 보시면 앨런 머스크, 샘 알트먼, 저커버그 이런 시대의 어떤 화두를 던진 인물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죠. 앨런 머스크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아마존 CEO, 예전에 페이스북 CEO, 지금 메타죠. 메타 CEO. 다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속한 CEO들이 대부분 연봉을 많이 받아요. 연봉 이외에 뭘 또 많이 받나요? 스톡 옵션. 그렇죠? 이거에 반해서 정유나 화학 같은 자동차 같은 엄청난 거대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 업체들 주가는 뭐 그것보다도 안 좋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산업 자체는 이걸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장주는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샘 알트먼 뺏으려고 그 난리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봉 이외에 스톡 옵션 같은 걸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근데 스톡 옵션을 매일 줄 수는 없어요. 매 분기마다 줄 수는 없어요. 한 번 어쩌다가 한 번씩 지급하죠. 아주 그냥 뭐 가뭄에 비 내리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비용은 제거해줘야 실질적으로 나의 성과, 진정한 성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논갭으로 해가지고 그 EPS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논갭은 갭 EPS보다 무조건 숫자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가 주로 자기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보통 쓰는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악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거를 다 가린 다음에 무조건 이 논갭만 해가지고 크게 부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다
표시하는 이유는 그거죠. 이거를 가려가지고 논갭만 표시하면 요것만 보면은 야 얘네 이거 되게 성과 좋은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요것까지 다 표현을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일회성 비용이라던가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건물을 엄청 크게 지었는데 건물은 가면 갈수록 연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게 막 썩어갑니다. 건물 안이 썩어가죠. 그거를 이제 뭐 썩어간다고 시멘트값 뭐 이거 빼줄 수는 없으니 감가상각비라고 녹아내는 비용을 빼줍니다. 그 비용도 여기서 빼고 하면 그쵸? 그 건물은 사실 무슨 내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회사의 건물, 우리 회사의 공장 이런 것들. 그 감가상각 비용도 빼줍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비용, 그다음에 스톡옵션 비용 이런 일회성 비용들을 빼주면은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에 보통 쓴다. 도큐사인도 이걸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논갭을 표시한 거고요. 자, 서브스크립션 구독이 97%입니다. 프로페셔널 전문가용은 별로 없고요. 구독이 대부분인데 일반 소비자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기업에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독으로 먹고 사는 애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도큐사인이라는 업체의 이 전자서명이 포인트가 이제 그거겠죠. 넷플릭스는 이미 피해 주식을 넘어서 환호해 주식으로 갔는데 지금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도큐사인을 아직 회복을 못한 이유가 전자서명의 시대, 그다음에 줌으로 회의하는 시대가 오는 건 분명한데 그게 코로나 시대 때 너무 빨리 땡겨서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부풀려 주다 보니 그게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코로나 때 밸류를 준 것만큼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 때문에 그러니까 오지 않았던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밸류를 그만큼 줄 수 없기 때문에 다 폭락을 한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92.33, 13.70 다운사이드 돼야지 목표 주가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목표 주가 도달했죠. 홀드 16 레이팅에서 3바이 9홀드 4셀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차트입니다. 자, 완전 갭 상승해서 급등했네요. 그쵸? 순이익이 무려 58%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자, 모든 이동 평균선과 모든 추세선을 다 뚫었고요.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주봉 월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주봉에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네요. 자, 여기 지금 200주선이네요. 200주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주선이. 그쵸? 그동안 50주선에 갇혀 있다가 완전히 뚫어버리고 20주선에 딱 걸려있죠. 200주선. 자, 200주선까지 왔어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딱딱 정확하죠, 미국은. 50주선, 200주선 딱딱 지켜요. 장난질을 치지 않습니다. 자, 이 50개월선 딱 걸려있죠, 또. 그쵸? 월봉의 50개월선과 주봉의 200주선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절대 장난을 안 쳐요, 미국은. 기술적인 모습이 너무 딱딱 맞아요. 바로 이 부분 이제 피해 주식이 된 거. 넷플릭스는 여기를 넘어서 저기까지 갔어, 넷플릭스는. 자, 지금 이 부분이죠. 이 코로나 때 그 시대가 너무 땡겨져 올라오다 보니까 제자리로 가고 제자리 아래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부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 이게 부활해서 넷플릭스만큼 간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용기를 낸 사람은 정말 테슬라만큼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100달러에서 400달러 가면 4배예요.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부활의 신호탄을 일단 기술적으로 쐈다. 자, 그다음에 울타 뷰티입니다. 자, 2023년 3분기고요. 매출액 2% 늘어서 2.53 빌리언 달러. 그다음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3% 돼서 242.2밀리언 달러. 딜루이트 EPS 1% 증가해서 5.14.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 318.5 밀리언 달러. 이것만 설명해야겠네요. 자, 딜루이트는 뭐냐 그러면? 아까 논갭 얘기했죠. 일회성 비용이나 감가상각 비용 제거해준 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어드저스트 EPS입니다. 조정해준. 근데 이 딜루이트는 희석된입니다. 이거는 딜루이트를 하면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논갭이랑 어드저스트는 해주면 늘어나요. 왜냐면 일회성 비용이랑 감가상각 비용을 빼주니까. 근데 딜루이트는 무조건 줄어듭니다. 왜냐면 희석되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도 기술주나 성장주에 많은데 스톡 옵션을 많이 하고 성장주는 처음에 돈이 없어요. 그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해요. 사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은 사채. 그거를 전부 다 지금 당장 보통주로 싹 다 바꾼다고 했을 때 순위, 그러니까 줄어들죠.
애플도 이게 주로 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도 엄청나게 스톡 옵션을 뿌리잖아요. 그 스톡 옵션을 지금 당장 행사를 하고 전환사채가 오늘 당장 행사가 됐다고 했을 때 순이익 희석돼 버려서 순이익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스톡 옵션을 많이 발행한 회사,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회사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장주인데 지금 당장 어려운 회사는 이거 가려버리겠죠, 이거. 전환사채,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 엄청 많아요. 돈 없어가지고 전환사채 엄청 발행해가지고 만약에 희석되면은 내 주식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는데 그걸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계속. 전환사채를. 그리고 CEO는 나중에 날릅니다. 자, 이거를 안 해주면은, 그쵸? 지금 이 딜루이트를 안 해주면, 희석을 안 해주면은 전환사채랑 이 스톡옵션이 나중에 한날 한시에 갑자기 행사가 확 돼버리면은 내 가치가 완전 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희석된 가치를 다 따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울타뷰티는 이 딜루이트 EPS를 해야 될 만큼 스톡옵션이나 뭐 전환사채가 있다. 뭐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유통업체라든가 소비업체 중요한 건 다 비교 대상, 동일 매장 매출, 이 비율인데 14.6, 15.6으로 가던 2020년도 3분기에서 여기 마이너스 전환한 게 이게 안 좋아요. 지금 플러스로 살짝 회복은 했지만 아직 다 회복을 못한 상태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404.83, 0.70만 오르면 일단 목표 주가는 도달되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 도달되고. 자, 13바이 9홀드 투세, 네, 모더레이트 바이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울타뷰티도 마찬가지네요. 밑에서 하나씩 뚫고 있네요. 그쵸? 이동평균선 3개 다 뚫었습니다. 위로 올라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갭 상승 시작했고. 자, 주봉에서 똑같죠? 여기 또 딱 걸렸네요. 그쵸? 이것도 50주선 딱 걸렸어요. 200주선 돌파하고 50주선에 지지받고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딱딱 맞아요. 딱딱. 다 맞아요. 다. 자, 여기도 지금 50개월선 내려갔다가 50개월선 다시 안착했죠? 지금 50개월선 다시 안착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거 지금 다 좁혔습니다. 일단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한국에 올리브영이 있다면 미국엔 울타뷰티가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젠지나 미국의 젠지나 똑같아요. 지금 편집샵들이 좋고요. 자, 달러 제네럴입니다. 5% 증가해서 10.2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자, 순이익이 안 좋네요. GAAP 기준으로 마이너스 29% 났고, GAAP 기준으로 29% 났고, 이건 영업이익, 이건 논갭이라던가 뭐 어디서스라던가 딜루이트 표시 안 했죠. 오퍼레이팅 프로피트, 영업이익 마이너스 2%. 다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자, 지금 컨슈머블이 지금 82.9, 대부분 소비재입니다. 자, 달러, 우리 다이소 같은 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제네럴도 그렇고 지금 달러 스토어들이 좋지가 않아요. 자, 90.13, 10.48 올라야 지금 평균 목표가에 도달되고요. 자, 6바이 10홀드 원셀입니다. 모더레이트 바이. 그래도 이건 바이가 나왔네요. 도큐사인이 홀드인데,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도큐사인은 조정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죠? 오히려 여기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개파락이 이만큼 나와버렸죠. 그렇죠? 이 개파락이 엄청 크게 나와서 밑에서 못 견디고 있는 모습이고 51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딱 맞았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50주선에서 여기서 맞고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2번 맞고 떨어져서 완전히 밑으로 간 다음에 20주선까지 내려오고 있죠. 딱딱 맞춰 50주선 지지받다가 깨니까 저항받고 20주선 저항받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힘든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봉도 이렇네요. 자, 여기 보세요.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자로 그어놓는지 이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을 안 하면 타이밍을 못 잡는다는 게 여기도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이게 우연인가요? 이게 우연이에요? 이게 거의 오차가 없는데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50주선 타고 다 계속 오죠. 여기도 50주선이었죠. 50주선 개파락으로 뚫는 부분이 여기 정확하죠. 여기가 기로점이죠. 이때까지 상승세였는데 여기서 완전 갈림 전환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려고 하다가 20주선 내려오니까 또 저항받죠. 20개월선. 그래서 지금 완전 나락으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또 있어요. 지금 달러 스토어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세 개를 알아봤는데 갭하고 논갭, 그다음에 어드저스트, 딜루이트 이런 그 EPS들은 미국 주식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전자서명은 울타뷰티는 역시 미국 올리브영, 달러 스토어는 에휴.
올해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내년에 S&P 500 지수가 7,000선 그리고 7,1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와서 이 시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도 2025년 S&P 500을 비롯한 뉴욕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어제의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펀드 스트레시 올해 연말에 6,300선 S&P 500 기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HSBC는 내년 말에 6,7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UBS는 대선 이후 150거래일 동안 평균 수익률이 5%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6,000선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내년 6월쯤에는 S&P 500 지수가 6,300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밤 사이에는 내년에 S&P 500 지수가 7,100까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티그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티그룹도 제시를 했는데 내년에 올해의 강세장이 사라질 것이란 신호가 안 보인다. 2025년 기본 시나리오로 S&P 500, 6,500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세장의 시나리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6,900까지 보고 있고요. 조금의 조정이 있을 경우 이런 약세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5,100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기본 시나리오가 6,500선 굉장히 또 높게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한 뒤에 더 확신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펜하이머는 어떻게 제시를 했을까요? 월가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올해 말 기준 6,200 바라본다고 하고요. 내년에는 7,100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강한 경제와 지속적인 소비, 또 통화정책 기조니까 금리 인하 기조겠죠. 또 고용시장 성장이 긍정적인 요인이라면서 IT와 커뮤니케이션, 빅테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 그리고 재량 소비재, 산업재, 금융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2025년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들도 월가에서 쏟아내고 있는데요. 먼저 도이체방크, 자동차에서는 온리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자동차 업계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매력적인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멕시코에 실제로 고관세가 부과된다면 그 기업들 힘들 수도 있겠죠. 그에 비해서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그래도 생산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아예 IT 플랫폼, 자율주행 같은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트럼프 당선인과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내년에도 온리 테슬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IRA가 폐지 또는 개정되거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테슬라의 강점만 더 드러날 것이라면서 테슬라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죠. 이렇게 테슬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들이 선택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월가가 바라보는 테슬라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이체방크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이야기했지만 월가 전체로 따져본다면요. 테슬라에 대한 좀 중립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3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11명이 매수, 13명이 보유, 그리고 9명이
7명이 매도 의견을 제시한 상태고요. 이런 것을 종합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보유 의견이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목표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244.88달러에 88달러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 대비 약 37%가량 좀 내려서 잡혀 있는 목표 주가인데요. 아무래도 매도를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낮게 나온 것은 24달러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 주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전체적인 시각은 보유다라는 것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CNBC들이 선택한 고수들의 픽도 한번 보실까요? 고수들은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덴마크 제약회사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회사가 되겠죠.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가 비만 치료 주사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일단 사용이 많아졌고 여기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보노디스크에 주목하자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노보노디스크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죠. 하지만 뜯어보니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는 모습은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주가가 10% 안팎의 상승률밖에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더 매력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리비안입니다. 전기차 제조회사인데 폭스바겐과 58억 달러 합작 법인을 세운 것이나 또 미 에너지부의 66억 달러 조건부 대출을 받게 된 점이나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리비안도 바라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리비안 올해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올해만 31.52% 현재까지 하락을 했는데 과연 내년에는 리비안도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제가 또 뽑은 픽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중국에서 큰 부양책이 오게 된다면 중국 관련된 ETF 또는 중국 내수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중앙정치국 회의가 중국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양책 규모가 크게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12일에 그 규모가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밤사이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다른 국가 종목보다 굉장히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핀두어두어 그리고 징둥닷컴 트릿닷컴, 바이두 등이 있을 텐데 이 종목들 부양책 규모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입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최소 부양책 규모는 10조 달러인데요. 이보다도 조금 더 앞서게 된다면 정말 큰 부양책이 중국에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운데 노무라는 회색 백조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색 백조란 경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거나 이미 인식되는 악재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탓에 위태로움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엔비디아의 급락,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10년물 국채금리 6% 돌파, 미국 성장 충격,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그리고 실망스러운 중국 부양책 규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일단 단기적으로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현지 시간 기준 18일부터 19일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FOMC와 맞물려서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움직임이 혹여나 나타날지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이를 정리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둘리 많이 보셨죠?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여러 가지 위험들, 리스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뉴욕 증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이 내년에도 잘 갈 수 있을지 마켓 시그널과 함께 요리조리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개인들이 고스란히 보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탄핵 이슈로 인해서 결국 월요일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패닉셀이 나왔고요. 나란히 연중 최저치까지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1%에서 2%대 지수 하락이었는데 후반에 갈수록 정말 미끄럼틀 타듯이 지수가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 하락한 2,36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지수 하락이 조금 더 가파랐습니다. 5% 넘게 하락폭을 키우면서 627선까지 지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의 오름폭과 내림폭이 나왔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면 코스피에서는 단 60개 종목만, 코스닥에서는 117개 종목만 오름폭을 보이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1,000개가 넘게 나오면서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의 수급 현황도 상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시장에서 잘 버텨주던 개인들이 이번 탄핵 이슈 이후로 지속적으로 셀하는 형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날장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1조 원 넘게 개인들의 패닉셀이 나왔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코스피 지속적인 매도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마감 30분 전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고, 선물 쪽이나 이런 쪽을 놓고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개인들은 지속적인 패닉셀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저점에서 되려 시장을 매수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에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이었고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해줬는데, 어제도 동일하게 순매수 3위 안에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총 20개가 넘는 종목들이 나왔고 모두 정치 테마 관련주였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이 테마성 함께 흐름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시장 안에서 정치 테마주만 홀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요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 다음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의 테마주들만 연일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10종목이 넘는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두 한시의 반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재 여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전국 기준 5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관련주들 지난 며칠만 하더라도 함께 상한가에 몸을 실으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제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면서도 한동훈 대표 또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불과 지난 일주일 만에 13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장에서도 상한가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홍준표 관련 종목들도 어제 3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유일하게 동참을 하고 자리를 지켰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 안에서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와 함께 관련주들도 어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과거 써니전자의 대표가 안랩에서 재직했다라는 이유로 써니전자가 어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표적인 안철수 수혜주로 불리는 안랩 같은 경우도 어제장에서 25%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말 그대로 대거 포진이 된 채 급등 흐름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있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강하게 밀고 나갔던 부분들 동력을 상실하면서 방산 쪽이나 대왕고래 원자력 쪽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중국에서 저가 공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이슈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K배터리가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점유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보고서와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서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이 방향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치적인 리스크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국면에 맞이를 해 있는 걸까요? 해당 이슈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역대 세 번째 탄핵 정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증시 변동성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정치 리스크가 온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어쨌든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러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러했었는데 일단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증시는 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시점과 함께 국내 증시의 반등을 기다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탄핵 결정 이후에 증시가 바로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트럼프 정권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리고 제조업 위주로 지수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여건이 그 전보다는 더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 장기화가 예상된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국내 증권가에서는 나름의 희망 시나리오를 함께 써주고 있기도 합니다. SK증권 쪽을 보면은 국내 증시가 소화하는데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NH 쪽에서는 하락 시 우리가 매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자동차 업종을 구체적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 코멘트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보는 시각들은 훨씬 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하방 위협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 한국 시장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고 홍콩 쪽의 증권사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국 주식의 노출액을 줄일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될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해당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탄핵 가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50%의 확률로 탄핵 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될 경우 코스피의 상단은 2,600선까지 막힐 수가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480원에서 1,480원까지의 레인지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수 하락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것은 탄핵 가결이 될 텐데 만약 가결이 되면 코스피 지수는 2,700선까지 다시 회복이 가능해 보이고요.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됨과 함께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비중이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2차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도 치솟을 수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도 장기화가 이때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는 14일에 다시 한번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 재투표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증시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장에서 가져갈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엔비디아와 관련된 중국의 반독점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 때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을 엔비디아가 인수한 바 있었는데 그때
중국과 함께 약속했던 조건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규제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이를 놓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의 강화된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보복 차원에서 끝이 날지 혹은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부정적인 이 판결이 나올지를 놓고 또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또 국내 반도체주에는 대거 포진이 돼 있는 만큼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지켜봐야 될 주요 일정들도 준비를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11일과 12일에 각각 발표가 되고요. 13일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의 전기 변경 일정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요 지표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또 이어질지 오늘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시그널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54%, 나스닥 0.62%, S&P 500 지수도 0.61%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가 장중에 하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를 끌어내렸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빅테크 흐름 대표적으로 보시면 애플 1.61% 상승하면서 신고가 다시 썼고요. 엔비디아는 2.55% 하락, 테슬라도 장중에는 꽤 크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0.15%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WTI, 금 가격 모두 다 1%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어제 중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WTI 중국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올랐고요. 금도 중국의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으면서 2%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기대감 살아있고 비트코인은 차익 실현 움직임에 10만 달러에서 후퇴하는 모습,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 월요일장에 하락하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7,100포인트 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시티그룹 2025년 내년의 기본 시나리오로 S&P 500 지수 6,500선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펜하이머가 내년에 7,1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100이라는 숫자 현재 월가에서 가장 높은 S&P 500의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과연 1,000포인트 이상 내년에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다면 이날의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금 월요일장을 끌어내린 4인방이라는 제목이 달렸는데 장중에 사실 테슬라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메타, 엔비디아 그리고 일라이 릴리까지 이렇게 대형주 4인방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테슬라는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소폭의 강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들이었고요. 전체적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지금 금융 섹터에 또 하락불이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섹터별로 봐도 금융 섹터 좀 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빅테크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61% 상승하면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시가총액 3조 7,300억 달러에 다가섰습니다. 4조 달러에 점점 더 육박하고 있는데 과연 4조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고요. 엔비디아 2.55% 내림세, 중국의 규제 당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나간다라는 소식이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55%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로워터 데이터 센터를 공개했는데 환경을 위해서 물을 새로 끌어다 쓰지 않는 데이터 센터를 공개했고요. 또 손을 잡고 있는 오픈 AI가 AI 비디오 생성 툴 소라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출시 이미 지난 2월에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기타 다른 국가들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출시가 된 것이어서요. 반응이 어떨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 소폭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구글이 상상 못할 스피드의 새로운 퀀텀 컴퓨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빠른 속도의 컴퓨터가 나온 것인데 과연 앞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가져다 줄지 이 컴퓨터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만 좀 따로 떼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하락한 것 설명드렸고 브로드컴과 AMD도 이날 각각 0.33% 그리고 5%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들의 투자 의견 한번 보시죠. 브로드컴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폭의 하락세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 현지 시간 12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JP모건은 지금 AI 외에 다른 반도체 부문에서도 회복 사이클이 보이고 있고 AI 수요도 강할 것 같다면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왔습니다. AMD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워낙 강력하고 또 마벨 또는 브로드컴의 커스텀 칩도 인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켜볼 종목 3가지 제가 골라봤는데요. 일단 징둥닷컴입니다. 밤사이에 징둥닷컴을 비롯한 중국 관련 기업들 굉장히 큰 오름폭을 보였는데 대규모 부양책 시그널이 나왔죠. 특히 징둥닷컴에 대해서는 번스타인이 시장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또 올리는 모습들 밤사이에 나왔습니다. 이어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밤사이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이제 2월까지 회계보고서 제출해라라고 나스닥 거래소가 이 안을 받아들였고요. 일단 상장 폐기 위기는 넘겼고 과연 2월까지 회계보고서 제출 관련된 이슈들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워크데이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각각 5%대 그리고 3%대 상승과 하락을 기록했는데 이 두 종목 12월 23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됩니다. 이 소식에 아폴로 글로벌도 사실 장 초반에는 오름세였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하락 마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월가에서 전체적인 이야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전망 짧게 짚어봐야겠죠. 쌓인 시간대도 봤었는데요. 시티그룹 2025년 기본 시나리오로 S&P 500에 6,500선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에서는 6,900 그리고 약세장 시나리오에서는 5,100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올해 말 기준 6,200 제시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7,100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시면 빅테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재량 소비재, 나머지 산업재, 금융, 트럼프의 수혜 섹터가 되겠죠. 이런 섹터들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실까요? 이제 시그널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사실 이 시그널이 지금은 좀 의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국내 이슈가 워낙 강하다 보기 때문에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이 먼저 해소돼야 수급도 개선이 되고 환율도 안정화를 찾으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회복세를 차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 3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대형 반도체주 부진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홀로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 나타낼지 주목하셔야겠고요. 또 미국에서 솔라이츠발 태양광주 대체적으로 다 훈풍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훈풍이 국내 증시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비트코인 가격 되돌림이 있었죠. 하지만 이 가운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국내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날지 이 3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되 일단은 정치적 혼란이 먼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1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일면부터 증권면까지 거의 이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들이 도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어제 우리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 그다음에 투자 심리 냉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일면부터 좀 보시면요. 한국 주식 블랙 먼데이 이렇게 제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수습이 안 되는 계엄 탄핵 정국 시총 144조 날렸다. 제목이 참 세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제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블랙 먼데이라는 얘기가 지난 8월 5일 날 주가가 그때 코스피 8%, 코스닥 10% 넘게 그때는 폭락이었죠. 그렇게 떨어질 때는 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 2%대, 그다음에 코스닥 3%, 코스닥 5% 넘게 하락했던 거는 물론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만은 하긴 한데 지난 8월 5일 때만큼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가 사실 어제 상황은 그때 8월 5일만큼보다 더하면 되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약간 패닉셀 분위기가 분명히 났다. 또 개인이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두 지수에서 1조 2천억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라는 게 이런 패닉셀의 상황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시가총액 표에서 좀 보십니다만 코스피 113조 900억, 코스닥 31조 2,400억 이렇게 두 시장 합쳐서 144조가 넘는 14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시가총액이 좀 증발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 거래 종목이 2,6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48%의 종목들이 어제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치적 격변,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 주말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았을 텐데 일단 탄핵안이 부결이 됐고요.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여당이 어쨌든 탄핵만은 좀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총리와 그다음에 한 대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정권을 이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위헌이다라는 그런 헌법학자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더욱더 좀 혼란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태 수습은 사태 수습이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를 오히려 장기화하는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게 그대로 시장에 직격탄이 좀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어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오늘은 조금 낫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사실상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무거운 시장 상황이다. 엄중한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환율 얘기를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17.8원 급등해서 1,437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400원대라는 이 지수대, 이 환율 가격대, 사실은 좀 역대 위기 때, 금융 위기 때, 외환 위기 때, 그다음에 팬데믹 때 이렇게 역대 3번 나왔던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때와 다른 건 지금은 이 1,400원대라는 게 이제 상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통화당국이나 정부 당국도 1,400원이라는 환율 이 가격대를 이제는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건 뉴노멀이 아니라 뉴재앙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론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고환율 수혜주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긴 한데 국내적으로 상황하면 지금 가뜩이나 내수가 안 좋은데 내수 침체를 더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한마디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 배터리 업계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일면과 그다음에 이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면을 통해서 배터리 업계를 좀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좀 미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좀 한 상황인데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반도체 업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이 환율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 즉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같은 달러가 들어가도 우리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그나마 좀 믿었던 미국의 이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경우도
정부도 만약에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대로 보조금 또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자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온이라든가 LG엔솔도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또는 좀 뒤로 미루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캐즘을 좀 극복해 나가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트럼프발 또 탄핵발 이 악재들이 지금 배터리 업계를 좀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증권면으로 들어가서 탄핵 장세 관련된 시장 얘기인데요. 멀미나는 탄핵 장세 방어주 안전벨트 매라. 어제 시장 상황에서 사실은 뭐 주가가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이재명 테마주나 또 일부 정치인 테마주,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테마에 따라서 이제 급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는데요. 어제 코스피 상승한 종목 60개,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이 117개나 됐고.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1,500여 개, 그다음에 상승 종목 870개에 그쳤습니다. 둘 다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2배 전후가 될 정도로 컸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5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이 마이너스 21%로 전주 대비 2배나 늘어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로 전주 대비 4배나 하락률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 여러 종목들 이스타코,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회사들 주가가 좀 2배 훨씬 넘게 좀 뛰어오른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또 조국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까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정책 테마주라고 했던 대왕거래주 같은 경우 어제 대부분 다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만약 이 상황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다 한다면 결국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가 실적이 확실히 검증된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자 정도로 좀 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시장의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마지막 기사는 두산그룹 얘기인데요. 두산그룹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 재편안이 사실상 좀 무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변수였던 국민연금이 두산그룹의 분할 합병안을 찬성을 하긴 했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렇습니다. 두산 애널비티의 주가가 오늘 주식 매수 예정가인 2,890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제 표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종가가 17,380원이었는데 이게 2890원이 되려면 적어도 20%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 17%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애널비티 주가가 이렇게 20% 전후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기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그룹의 이런 사업 재편은 사실상 좀 국민연금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시주총을 열더라도 통과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 애널비티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주총을 언제 열지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임시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임시주총을 열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좀 의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부정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자꾸 이제 맞아 들어가서 이걸 좋다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인데 일단 탄핵안은 좀 통과가 안 됐고, 그다음에 사실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매주 탄핵안을 상정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 탄핵 정국에 들어왔는데 시나리오별 어떤 시장 상황, 이사님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 좀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제 탄핵안이 통과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돌발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이 그거를 다 반영했겠느냐 하는 부분을 그렇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거 자꾸 별로 좋지 않은 과거사지만은 또 과거 탄핵 어떤 사례를 들춰봤을 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때는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게 좀 네.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돌발적인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예.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운 상황인데다가 연기금에서 이제 방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었지만은 지금 그 외국인들이 이번 주 그 동시 만기 예. 그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랬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금요일 거가 그러니까 저 목요일 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방이 2,450 정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금요일 게 업데이트가 되는 어저께자로 보면은 2,300대 중반까지 그렇죠. 내려가 있습니다. 더 떨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하방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포지션 상의 하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아래로 좀 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제가 장 끝나기 직전에 이제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계속 팔고 있었는데 종가에 또 다 되돌려놨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막판에 걸어놨던 게 들어왔던 건지 아니면 막판에 밀리니까 거기다 받친 건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옵션 만기 때까지는 자기들도 그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지수를 좀 관리를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덜 팔든지 해서 연기금들이 사들어오는 걸 이용을 해서 지수를 좀 관리하는 느낌이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물론 오후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플러스가 났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예. 또 플러스 났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현대모비스가 또 플러스가 좀 한 6, 7천 원 정도 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이 났었고, 또 현대중공업도 플러스 났었다가 막판에 보합권 근처에서 끝난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 몇 개 종목을 가지고 예. 지금 지수의 어떤 하방 리스크를 제어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수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사가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한 쪽, 덜한 종목들. 대형주 가운데서도 그런 예. 것들만 이제 픽해가지고 지금 그러는 느낌. 요게 아마도 이제 목요일까지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탄핵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왜 개념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또 계속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과 관련돼 가지고 뉴스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당 내 소장파들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압력,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또 쪽의 계속해서 반응,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이 자꾸 이제 압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시점이 증시의 어떤 단기적인 바닥선, 일단 저점선은 어쩌면 그 시점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된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여전한 거고, 다만 이제 향후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의 보는 시각은 환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가지고 환 시장이 어저께도 지금 사실 당국 개입이 아침 장 개장하고 나서부터 좀 진행이 됐었는데도 그걸 막질 못하고 바로 1,440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예. 막판에 개입이 들어오면서 조금 밀려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환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가까운 게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탄핵 정국이 한 번씩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때를 좀 되돌아보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또 해석은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사님이 또 생각하시는 건 당시와 지금의 비교는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경제 여건 자체가 많이 불리하고요. 일단 그때보다. 네, 일단 그때는 글로벌 경제가 같이 움직이는 사이클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만 강하고 나머지는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반도체 경기 자체도 그 당시에는 바닥선 근처에서 예.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면서 우리한테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단기 고점에서 꺾이는 타이밍에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때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 그건 당연히 삼성전자가 AI 쪽 영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돌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맞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녹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왜 또 한 가지 변수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 투자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맞아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금들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부 수급 자체가 이전보다 못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물론 문제가 먼저 풀려야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보다는 좀 탄력이 많이 둔해지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 노무현 탄핵 정국 때, 박근혜 탄핵 정국 때 그 그래프가 나온 걸 잠깐 화면에 좀 띄웠었는데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확실히 좀 반등하는 모습이 저렇게 시기별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현재 경기 상황,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경기 상황, 그다음에 내부 수급 문제, 해외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분명히 그때처럼의 어떤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결국은 경제의 펀더멘탈까지 좀 훼손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경우에 들어서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많죠. 접점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손을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것도 또 다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리한다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게 제거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 그 시점 전후에서 저점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돌아서는 속도 자체가 아주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흔한 말로 뭐 지난번에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도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V자 반등을 했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우리 내부적인 수급 문제, 투자 심리 문제가 상당히 좀 냉각돼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을 뭐 막아보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창용 총재도 기자간담회도 갖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뭔가 얘기들을 자꾸 좀 꺼내놓고 있긴 한데 결국 이제 뭐 F4죠. F4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매일 만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 소위 말하는 증안 펀드 같은 이런 뭐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정부 차원에서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이 가장 큰 문제니까요. 네, 당장에는 사실 지금 방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장 외환 문제만 하더라도 방어를 안 했을 때 이대로 뚫려버리게 될 경우에는 진짜로 그 외국인들 이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는 해야 된다는 논리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증시 부양이 됐든 증시 방어가 됐든 뭘 한다는 것도 명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에 가가지고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해가지고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증시를 방어하고 막아준다는 것 자체는 결국 원화의 가치를 또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외환의 어떤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연기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고를 깨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 것 자체 이거 역시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게 방어적인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게 마치 그 모범 답안인 것처럼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가가지고는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그런 게 가장 우선이라는 점을 갖다가 모두가 좀 고민을 해주시고 특히 정치권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정치권 말씀을 하셔서 뭐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쪽이 아까 소장파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일단은 뭐 이번 그 2차로 이제 탄핵 표결이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 투표는 참석하겠다는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같은 경우 사실상 아예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 진행됐던 거. 그래서 아예 표결이 성립이 안 됐던 거였고. 근데 이제 2차 탄핵안 상정 때부터는 일단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여기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탄핵안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사실 좀 정치적인 문제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더 중요한 시장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들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어떤 악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금 사실 국정 공백 상태에 준한 상황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자체는 사실은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찾아야 되는 어떤 주체가 되는 정부의 역할이 없다라는 점도 그렇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최근에도 보시면은 그 얼마 전에 방한했었던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내 왔다가 결국 가가지고 헬기 구입을 뭐 스웨덴 쪽으로 돌린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도 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에 가가지고 또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K컬처 해가지고 그동안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다 노출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쪽 산업에도 결국 네.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줄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오히려 훨씬 맞는 영향을 많이 주지 말씀입니다.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은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니까. 이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맞는 합니다. 말씀입니다.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면 지금 보면은 뭐 앞서 저도 뉴스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정치 테마주는 아주 그냥 뭐 엄청나고 반면에 이제 밸류업 지수라든가 또는 이제 뭐 대왕고래라든가 또는 뭐 방산, 원전, 흔한 말로 이제 정책 관련주들은 좀 굉장히 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단기적인 어떤 뭐 악재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뭐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사님 생각 좀 듣고 싶네요. 일단 밸류업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시장이 혼돈을 했거나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잘못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못 제시된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아 그래요? 밸류업은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끌어서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그 기업에서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섰던 거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가 나서서 움직이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입김이나 영향력이 큰 쪽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가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나섰던 거 외에 여타 기업들에서는 마지못해서 신임만 그쵸.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었고 맞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밸류업에 대해서 진심인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 가운데서 그나마 밸류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CEO 인베스터 데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향후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기업이나 그룹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네네네.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당장 어저께 금감원장께서 그 각 시중은행 외환 네, 모았죠. 예. 관리 지금 외환 유동성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하라는 식의 예. 어떤 말씀도 하셨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게 옳으냐. 또 하나는 배당으로 한다 하더라도 배당 전체 주주의 7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배당을 늘리면 늘수록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외화 점도 유출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맞는 그게 뭐 말씀입니다. 옳다 틀리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그거를 갖다 일정 부분은 사실 예대마진에 의해서 수익이 크게 난 거라고 그러면 대부분 그렇죠. 네. 일정 부분은 사실은 세제원으로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네. 밸류업의 가장 진심인 데가 금융이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문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어떤 진이라고 그럴까 정부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약간 왜곡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는 진정으로 밸류업을 하겠다는 데는 아직은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네네. 그다음에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결국 배당을 많이 하고 해봤자 그게 해외로 대부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돈은 예대마진 통해서 국내에서 이를테면 대출 이자 높이고 뭐 예금 이자 덜 주고 해서 벌어서 낸 돈으로 결국은 우리 안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시작은 굉장히 이제 그 도쿄증권거래소나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금융당국 주도적으로 하고 뭐 압박도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진정성 차원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기업들이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이를테면 피할 수 있는 우회로가 많아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강제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밸류업을 그동안 몰라서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외면했었거나 또 기업의 사정을 내세우거나 투자를 내세워서 들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논리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ROE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ROE는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주주들한테 희생을 강요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밸류업을 갖다가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동안 제대로 진척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일정 부분 강제 규정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기업 스스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평가가 우리 증시 네.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약간 강제화, 일단은 좀 어쨌든 좀 밀어붙여야 되는 게 필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사님께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좀 정부에서 좀 밀어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밸류업을 하는데 주주 환원을 갖다 등한히 하는 이유는 대주주 분들, 그러니까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실질 오너 쪽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사가 됐든 등기 이사가 됐든 그 자리를 한 군데를 차지해서 거기서 연봉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연봉 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죠.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배당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입이 충분히 나오니까 회사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연봉을 갖다가 뭐 이건 좀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냐 틀리냐 이제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 점검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과도한 임금 연봉을 네네. 주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배당 재원으로 놓지 않고 계속해 가지고 회사에 뭐 일정 부분 금액을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유보를 투자를 하는 많이 것도 아닌데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키운다라는 논리라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걸 계속 좀 쌓아놔 가지고 유보율이 몇천 % 된다 이런 맞아요. 거는 자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그 회사가 나중에 자산 가치가 높게 그래서 PBR이 낮은 저평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근거로 또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건 주주환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거죠. 된 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사실은요. 보면.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일정 부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좀 가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 얘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책 관련주, 정책 수혜주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앞서 밸류업주 얘기도 하셨으면 밸류업주 외에도 대왕고래도 그렇고 원전주도 그렇고 심지어 방산주 얘기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 접근은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내 좋았었는데 네, 제가 이제 방산도 좀 과열 시그널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랬었죠.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다 조정을 받는 타이밍에서 우리만 유독 강했었던 거는 대안이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많이 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나토 탈퇴 검토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구체화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이전처럼
이제 호황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구심 같은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방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부 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가 상대 파트너하고 이제 협상을 하거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커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추세로 봤을 때 원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을 차단을 했었잖아요. 거의 폐기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글로벌 상황 자체가 전력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원전을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보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면 네. 우리가 그걸 마냥 그것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전력난이라든지 또는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걸 예. 감안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글로벌 수요가 있다 그러면 원전 쪽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는 국익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야를 넘어서 국익을 우선한 정책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섹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원전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특히 지금 현재는 원전에 대한 노이즈가 더 심할 것 같긴 하지만 방산주가 지금 빠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방산주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외신이라든지 제가 이제 그때도 폴란드 출연해서 쪽, 말씀했던 예, 폴란드 말씀 예. 계속 드리면서 이번에 계약 안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그때 말씀 드렸었거든요. 2차 얘기하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계속해서 된다로 밀어붙여가지고 주가는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주가 움직였었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 사태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봤던 여러 업종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한번 좀 정말 트럼프 집권 이후에도 좋게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투자를 계속 할지 말지 또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줄일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시기가 이런 때일수록 될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 마지막은 항상 전망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뭐 언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탄핵이 갑자기 될 수 있다,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전망을 할 쉽지는 않은데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시장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투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 오신 분 입장에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좀 나을지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입장을 예, 계속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려왔었기 때문에 저는 제 고객님들 지금 제가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은 기회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갖고 계신 걸 갖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검토해 보시고요. 이 주식이 나중에 향후 어떤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돌아설 때 이게 올라가는 순서에 있어 가지고 빠를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가장 뒤에 갈 것이냐 중간에 갈 거냐를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어차피 다 같이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가능한 그 섹터나 종목이 뭔가를 공부해 보시면서 교체 매매도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주식이 올라갈 때보다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오히려 그 교체 매매나 대안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야 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그전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얻어맞았을 때는 저는 항상 그래서 반토막이 나더라도 그 주식을 갖다 그냥 가지고 가자가 아니라 여기서 회복을 할 때 가장 회복력이 빠른 그런 쪽을 찾아가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사실 철저하게 금융시장 입장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뭐 탄핵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충분히 뭐 생각이 좀 되는데요. 그럼 말씀 나온 게 아주 짧게 회복력이 좀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 정도만 잠깐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현재로 봤을 땐 조선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굳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큰 주식 하나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AI 소프트웨어 관련 중에서 좀 대형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아마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걸리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장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또 장은 열립니다.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오늘도 좀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오늘 시장을 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